태국이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중 유일하게 제국주의 당시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국가라는 걸 아셨나요? 그 당시 태국 주변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영국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식민지화했고 네덜란드가 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프랑스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태국만 식민지화를 피한 일이 오히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태국은 독립을 유지하고 식민지화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19세기 이전의 태국은 시암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고고학 문서에 따르면 통일된 국가로 번창하던 시기는 12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타라티 왕에 의해 세워진 스코타이 왕국은 불교가 들어와 태국의 주요 종교가 되었고 종교로 인해 문학, 예술, 건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문화를 보면 인도적인 색채가 강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되어 국제무역과 외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18세기 차크리 왕조가 세워지면서 수도가 방콕으로 옮겨지고 강력한 중앙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강력한 중앙정부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태국 사회를 세우는 기초를 쌓는 데 한몫합니다. 유명한 영화인 왕과 나에서 나오는 뭉굿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태국의 뭉굿 왕을 모델로 한 만큼 태국의 왕실이 일찍부터 자발적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방 국가들과 무역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라마 5세라고도 알려진 춘라 롱꼰 왕일 텐데요. 그는 태국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지도 제작이었는데 그는 영리하게도 유럽인들이 지형 지식을 강조하며 그를 토대로 영토를 정의하고 국경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땅을 차지할 기회로 사용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의 왕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방문하게 하므로 유럽의 지도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들은 훗날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고 세계인의 눈에 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내부적으로 결속을 단단히 하는 중요한 정책들도 많이 펼쳤는데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돌며 얻은 문물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근대화 정책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시민 세력과 협상하여 태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1855년 영국과의 보링 조약을 통해 치외 법권을 폐지하고 태국의 더 큰 상업적 자유를 보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개혁을 통해 현대 관료제 도입, 조세 및 법 집행 제도 수립, 서구적 교육기관 도입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근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특히 1905년 태국은 노예제를 폐지하여 국제사회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을 뿐더러 세계의 여러 나라에 태국이 얼마나 진보적이고 유능한 나라인지를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기보다 적당히 협상하며 영토를 활양해주고 내부의 근대적 개혁에 집중함으로 나라를 지켜낸 태국 군주들의 주변 정세를 읽는 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외부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가 주변의 나라들을 식민지화하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지대로 태국을 남겨놓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황과 국제관계를 잘 이용한 외교 정책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태국처럼 서구 열강과의 외교적 줄타기에 실패하거나 내부의 반대 세력이 외부의 열강 세력을 끌어들이므로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죠. 베트남의 경우는 건국 과정에서 프랑스를 끌어들였다가 국정에 프랑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나머지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였고 또 반대로 당시 동남아시아의 강력한 나라였던 미얀마는 지나친 세국 정책을 고집하고 영국에게 무력 강경 노선으로 대응하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또한 내부 분열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외부 세력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싸움에 끌어들였고 세력을 확대해간 동인도 회사에게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태국의 역사에 대해 알아가며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한 나라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그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화를 피할 수 있던 태국은 현대에 이르러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었는데요.
아름다운 자손과 훼손되지 않은 문화유산 덕분에 인기 있는 관광지로 경제를 확립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태국의 수도인 방콕의 실제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입니다. 태국어로는 꾸릉템 마하나콘 아문 라타나코신 마힌타라 아유타야 마할딜로 폼 노파라 라차타니 브리롬 오돈 라차니 웨트 마하사탄 아몬 피만 아와타나사티 사카타티야 윗산누칸 프라실입니다. 그 뜻은 천사의 도시, 위대한 도시, 에메랄드 부처의 거주지, 난궁볼락의 도시 아유타야, 웅장하고 찬란한 도시, 9개의 귀중한 보석이 부여된 세계의 수도, 환생한 신이 다스리는 하늘의 거처를 닮은 거대한 왕궁, 인드라가 준 도시, 비슈누칸이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방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장소는 운하를 따라 보트를 타고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담넌산 두억 수상시장과 안파와 수상시장입니다. 한때 상품과 사람의 중요한 운송 경로 역할을 하는 광범위한 운하 시스템이 방콕을 지났기 때문에 수상 운송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운하를 따라 보트를 타고 상품을 사고 파는 상인들에 의해 수상시장이 과거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는 새벽 사원으로 알려진 왓 아룬인데요. 화려한 도자기 타일과 조개 껍질로 만든 복잡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중앙의 첨탑이 가장 특징입니다. 아유타야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사원의 이름은 새벽을 의미하며 태양을 상징하는 힌두교 신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방콕의 또 다른 명소는 자이언트 그네로 젊은이들이 높이 25m 높이의 대나무 장대에 매달린 금주머니를 따기 위해 그네를 타는 종교의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네의식은 풍성한 수확과 행운을 보장하기 위해 힌두교의 신에게 제사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의 또 다른 아름다운 도시로는 치앙마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치앙마이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해 북쪽의 장미라고 불립니다. 치앙마이에는 300개 이상의 사원이 있으며 4월이면 신년 축제가 열리는데 물싸움, 퍼레이드, 문화공연 등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 푸켓은 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수정처럼 맑은 바다로 유명합니다. 특히 푸켓 올드타운은 중구 포르투갈 건축물로 가득하며 활기찬 시장 풍경, 카페, 거리 예술이 유명합니다. 10월이 되면 나인 엠퍼럴 가스 페스티벌이라는 채식 축제가 열리는데 참가자들은 뜨거운 석탄 위를 걷거나 물건으로 몸을 찌르는 등의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대에 이르러 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농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인기 있는 관광지로 강력한 경제를 확립했습니다. 시위와 쿠데타를 겪으며 아픈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태국이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